지난 시간에는 이제 등소평 평전과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한데 좀 더 유럽의 역사와도 결합을 시켜서 현재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책을 이제 리뷰를 할까 합니다. 이 책은 이제 유럽을 성찰하다라는 책이고요. 다니엘 코엔이 지은 책입니다. 음. 이 책은 이제 디지털 인류, 디지털 인간, 이들의 삶이 곧 문명의 미래를 결정할 것인데, 이런 인류를 낳은 분노와 실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러한 작업을 하는 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68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8년 5월 혁명은 어떤 이도 처형되지 않는 즐거운 파티였다. 이제 유럽에서 일어난 혁명이었죠. 이들은 이들의 이제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는데 샌프란시스코, 파리, 베를린의 신세대들은 단조롭게 되풀이되는 노동과 물질의 문제에서 벗어나 사랑과 로큰롤로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70년대 중반부터 경제성장이 중단되고 기나긴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1960년대 열망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일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었던 이들의 열정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68 혁명이 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경제학자 에버트 허시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성장 시대에는 우선권의 본말이 전도된다. 위기를 접하면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하면서 자신의 이해로 물러서게 된다. 그러면서 경제적 불황과 정신적 불황이란 두 방향의 불황이 전개된다. 그리고 인간 욕망은 호경기에는 진정성을 원하고 불경기에는 물질적인 부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68 혁명이라는 것이 이제 호경기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진정성을 원했지만 결국에는 경제가 쇠퇴하면서 각자 도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1980년대 보수주의 혁명이 예상될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관점인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전후에 눈부신 성장기 속에서 68 혁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는 오늘날의 중국처럼 유럽이 미국을 따라잡던 시기였습니다. 유럽인의 생활 수준이 미국인의 생활 수준에 가까워질수록 성장은 조만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점이 있었죠. 대량 생산을 기반으로 한 예전의 성장 체제에서 나온 생산성 향상은 미국에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제조 비용을 절감한 기업은 처음에는 이익을 보지만 결국에는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수요를 창출하고 생산을 유지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100% 가깝게 자동차를 소유하면 결국엔 높은 생산성으로 인해 재고용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 경제가 침체되는 국면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속에서 각자 도생의 분위기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보수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레이건노믹스가 있었죠. 레이건은 경제가 아닌 도덕적 혁명의 기수였다. 그러니까 68 혁명 이후에 약간은 좀 방만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이건은 68 혁명 세대만큼이나 순진한 환상을 통해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도덕성 회복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자동 조절되리라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당선 이후에 실제로 실현된 것은 아무런 절제도 없는 가운데 터져나온 부의 불평등과 탐욕의 승리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큰롤 뭐 그다음에 어떤 그 도덕관념이 약간은 사라진 그런 세대가 이제 68 혁명 이후에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건이나 이후의 사람들은 좀 더 보수적으로 되게 이렇게 일에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세금도 낮춰주고 복지 같은 것도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이러면서 경쟁을 강화시키면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게 부의 불평등과 탐욕의 승리를 낳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우파는 시장을 정부 간섭으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무관심과 쾌락주의와 도덕적 혼돈으로 빠지는 추세를 끝내야 한다는 주장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건의 강점은 하나의 정책으로 월가의 엘리트와 백인 서민층을 한데 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이 구원이다라는 간단한 생각을 중심으로 지지자들을 끌어모았지만 이런 생각은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일해야 한다는 20년 후에 니콜라 사르코지의 말로 이어집니다. 많이 일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의 가난에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보죠. 고요한 상태에서 터진 것이 아닙니다. 금융위기는 보수혁명 초기부터 누적되어 온 불균형의 결과입니다. 콘트라티에프 줄기가 맞닥뜨린 큰 장애물은 상부 부유층의 부가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보수주의 혁명이 약속한 회복은 자본주의의 근본 가치인 청교도적인 가치의 회복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수주의 혁명은 탐욕의 승리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대 99의 그런 불공정한 상황 환경 속에서 오히려 포퓰리즘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산업사회가 제공해주던 지표를 잃어버리고 끝없는 모험을 펼친 끝에 민중은 지나친 도덕적 관용주의라며 좌파를 비난하는 한편 부자가 될 생각만 한다고 우파를 비난하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파도 실패했다. 68혁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우파혁명이라고 하는 레이건노믹스 너네도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게 의외로 포퓰리즘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시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환상이라는 거죠. 좌파는 서민을 받아들인다는 인상을 주었지만 위기에서 서민을 보호하는 데는 실패했으며, 그러니까 경제가 쇠퇴하는 속에서 서민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고, 그 다음에 도덕 회복 정책으로 선출된 우파는 서민들을 탐욕의 재단에 갖다 바쳤다. 서민들은 산업사회 붕괴의 피해를 전면으로 받았다. 그리고 유럽에서 포퓰리즘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포퓰리즘은 유권자들에게 그들을 위한 복지국가와 그들의 도시와 그들의 일자리를 약속한다. 유럽 포퓰리즘은 그들이 사회적 혼란의 원인이라 주장하는 두 계층, 즉 위로는 사회 엘리트, 아래로는 이민자 집단에 대한 증오를 증폭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민자 집단에 대한 증오는 원래 있었던 현상인 거죠. 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이민족에 대한 지속적인 증오의 표현인 거죠. 샬롬 슈바르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상주의가 4분의 1, 파시스트가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의 추론에 따르면 인간의 열정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열정이 표현될 수 있는 환경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노, 이 1대 99 속에서 외면받고 차별받고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분노들이 오히려 포퓰리즘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분노로서 표출된 것이 미국의 트럼프, 그 다음에 영국의 브렉시트, 뭐 이런 흐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연속으로 나타나는 이런 위기와 단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 대답은 산업세계라는 문명의 붕괴와 더 이상 후계자를 찾기 힘든 진보사회의 커다란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산업사회에서처럼 더 이상 15년마다 소득이 2배로 오를 수가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디지털 사회라는 그런 환경 변화를 우리가 또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인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세상. 물론 이제 이 책에서도 다니엘 코엔도 정확한 해답을 내놓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이렇게 실패를 했고 이러이러해서 실패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맞이한 것이 디지털 시대이다. 그러면서 이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러한 해답에 대한 내용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또 다른 책을 또 살펴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책에서 보기에는 디지털 시대라는 이 치료약이 병보다 나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 즉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면서 근심거리가 오히려 더 늘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도덕 붕괴나 금융 위기와 같은 그 모든 단계를 다시 밟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책임에 상응하는 통합적이고 글로벌한 합리성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휴머니즘이 필요하다. 기술과 기술에 들여있는 권력 네트워크가 아무런 중재도 없이 우리 삶의 형태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기술과 시장의 연결을 통합하는 동시에 기술 외부에 자신을 배치할 줄 아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점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봐도 중국의 소비 시장을 확보하고 가는 중국의 배터리 시장과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 어느 쪽에 베팅을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어떤 막대한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면은 그 시장을 갖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한 정치 체제에 대한 판단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박현주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결국에 주식이라는 것은 주가라는 것은 사회의 어떤 복합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체제 그리고 새로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세 권의 책을 연달아서 한번 살펴봤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은 좀 더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어떤 정치 체제나 우리의 사회, 우리 세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책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찰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